철학을 가진 장사꾼은 두려울 게 없다. 대학교 앞 작은 옷가게에서 연 매출 120억 원, 1분당 100그릇씩 팔리는 조조 칼국수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되게 만드는 그 미친 성장의 비밀. 돈그릇을 키우는 6가지 방법. 먼저 이 책은 재테크서가 아니다. 제목 때문에 괜한 오해가 있을까 싶어 미리 밝혀둔다. 여기서 말하는 돈그릇은 돈이 아닌 성공을 담아낼 그릇을 뜻한다. 성공을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눈앞에 기회가 와도 이를 담을 수 없다. 행여 담더라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넘어지거나 깨지기 일수다. 특히 장사꾼에게 그릇은 절대적이다.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 손님을 담고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 매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23살 10평 매장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내가 그릇에 가장 먼저 담은 건 돈이 아닌 사람이었다. 연 매출 120억 원을 내는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지금도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고객, 직원, 매출, 시간을 담을 그릇이 준비돼야 비로소 돈이 고인다. 내 그릇에 사람을 담아야 돈이 따라오고 고객에 취해야 돈이 쫓아오는 것이다. 문제는 장사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데 있다. 배운 게 없어서 할 게 없어서 장사를 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 만약 이들에게 회사를 하나 차려보라고 하면 어떨까? 대부분 회사를 내가 어떻게? 라고 반문할 것이다. 그런데 가게를 내는 것은 작은 회사를 차리는 것과 같다.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기획, 영업, 마케팅, 인사, 재무, 노무 등 경영과 관련된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례로 마케팅만 봐도 그렇다. 사업주가 마케팅에 맞자도 모르면 외주 마케팅 업체에게 끌려다녀야 한다.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효과대로 보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회사 인사팀마다 채용 기준이 있듯 사업주도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는 안목과 직원을 뽑는 기준이 있어야 비로소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런데 열의 아홉이 이와 같이 잘되기 위한 과정은 생략하고 잘된 후만 생각한다. 장사가 잘되면 아파트를 한 채 사야지. 장사가 잘되면 매장을 하나 더 내야지 하는 식이다. 사람들이 잘되기 위한 과정을 외면하는 이유는 어렵고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기 때문이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누가 내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거나 밥을 떠먹여주지 않는다. 내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법이다. 나 역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었다. 장사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연 매출 120억 원, 1분에 100그릇씩 팔리는 칼국수는 어쩌면 새로운 도전을 또 다른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묵묵히 걸어온 시간에 대한 보답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급여 생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가 돼야 한다. 그렇다고 단순히 사업소득자에 그쳐서도 안 된다. 365일 자신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만 굴러가는 사업체라면 급여 생활자와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주 100시간 노동하는 부자가 아니라 주 10시간만 일해도 부자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처음 출간 제안을 받았을 때 내가 뭐라고 책을 내지? 내 이야기가 책이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에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수많은 유튜브 댓글과 DM을 통해 상담을 요청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미천한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이 부족하지만 지난 13년의 노하우를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내 이야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 작은 그릇은 빨리 채워진다. 큰 그릇을 채우려면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빨리 채워진 다른 사람의 작은 그릇을 보며 조급해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성공을 담아낼 그릇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 땅의 모든 자영업자의 건투를 빌며 돈그릇을 키우는 방법 3. 소비심리
그래서 나는 찹쌀떡을 팔기로 결심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긴 것은 20대 후반이다. 그전에는 하루라도 돈을 쓰지 않으면 입속에 가시가 돋치는 사람처럼 날마다 탈탈 털어 쓰기 바빴다. 거의 돈 탈곡기 수준이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은 엄격하게 용돈을 금하셨다.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직접 분식집에 데려갈지언정 떡볶이값 1,000원은 주시지 않았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마찬가지다. 10만원짜리 운동화는 사줘도 10,000원의 용돈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태어나 처음 나를 돈벌이의 세계로 이끈 운명의 그 녀석이 나타났다. 바로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던 6,000원짜리 테트리스 게임기다. 이 게임기는 당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이템이자 핫템 중 하나였다. 나 또한 수많은 대기 구매자 중 한 명이었지만 부모님은 집에 다른 게임기가 많다는 이유로 사주지 않으셨다. 어떻게 하면 게임기를 내 손에 넣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어느 집 대문 앞에 놓여있는 공병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공병이 단순해 빈병이 아닌 돈으로 보였다. 오호, 이것 봐라. 저걸 팔면 게임기를 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에 냉큼 공병을 주워들고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소주병은 20원, 맥주병은 30원이란다. 소주병과 맥주병을 하루 10병씩만 팔아도 500원. 각 20병씩 팔면 1,000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6일만 동네를 헤집고 다니면 게임기를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과 후 땀을 뻘뻘 흘리며 온 동네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닌 지 열흘쯤 지났을까? 드디어 게임기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였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그 목표를 이루고 싶지가 않았다. 오케이,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15,000원짜리 다른 게임기를 사자. 목표를 상향 조정한 후 또다시 온 동네를 돌며 공병 수집에 나섰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어느덧 내 주머니에는 원하는 게임기를 2대나 살 수 있는 3만원이라는 거금이 모였다. 이 정도 집념이며 뭐래도 성공하겠다 싶겠지만 문제는 그 열기가 너무 빨리 식는다는 데 있다. 어느덧 게임기에 대한 흥미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목표를 잃은 돈은 갈 곳이 없다. 아니, 목적 없는 돈이 갈 곳은 딱 하나, 소비처다. 나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동네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 오락하다 죽는 기다. 그렇게 친구들의 환호성과 함께 3만원이라는 거금은 오락실 오락기의 뱃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초등학교 6학년, 두 번째 돈벌이를 결심했다. 또 다른 게임기가 눈에 들어온 것이다. 부모님께 말씀드려봤지만 역시나 집에 있는 다른 게임기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다. 당시 내가 노린 게임기의 가격은 18만원. 공병을 주어 팔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다. 그래서 신문 배달이라는 전통적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결심하고 동네 보급소를 찾아갔다. 배달 목표는 하루 40부. 매일 자전거를 2시간씩 타며 신문을 배달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8만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었다. 이제 10만원만 모으면 된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으는 기쁨보다 쓰는 기쁨에 중독이 된 상태였다. 돈은 나중에 모으면 돼 라는 생각에 또다시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오락실, 분식집, 문방구 사장님들에게 VIP 대접을 받으며 하루를 신나게 즐긴 결과 알바비가 눈노득 사라졌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나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신문 배달은 매월 8만원이라는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줬지만 매일 같은 시간 출근해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쉽지 않았다. 차라리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일한 만큼 돈을 받는 프리랜서 생활, 즉 공병 죽기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그래서 또 다른 프리랜서 영역인 세일즈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찹쌀떡을 팔기로 결심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박스나 에코백을 어깨에 메고 떡을 파는 행상이 많았다. 그 모습을 보고 찹쌀떡을 팔아보기로 결심했는데 마침 부모님이 운영하는 갈비집에 할머니 한 분이 떡을 팔러 오셨다. 가게 문을 나서는 할머니를 쫓아가서 어떻게 하면 떡을 팔 수 있느냐고 물었다. 잠시 황당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던 할머니는 진짜 떡을 팔 생각이 있는지 대물으시고는 나와 친구를 대구 시내 한 단독 주택에 위치한
물건 납품처로 데려다 주셨다. 누가 봐도 초등학생에 불과한 어린아이들이 떡을 팔아보겠다고 제 발로 찾아왔으니 사무실 아저씨도 당황했던 모양이다. 네 몇 살이고? 13살인데 얘. 와, 떡을 팔라고 하나? 부모님이 집에 없나? 부모님 다 계시는데 얘. 근데 와. 사고 싶은 것도 좀 있고 용돈 벌라고요. 아이고 참나 별일을 다 본다. 그래 함 해봐라. 찹쌀떡 4개가 들어있는 한 팩의 도매가는 1,500원. 판매가는 3,000원이었다. 그리고 롤케이크의 도매가는 4,000원. 판매가는 8,000원이었다. 대략 50% 마진을 남기고 팔면 되는 듯 했다. 아저씨는 물건값을 일시불로 지불하는 매절 방식이니 팔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라고 했다. 그리고 반품 불가라고 못을 박았다. 상대의 지갑이 아니라 마음 여는 법을 깨달은 순간 찹쌀떡과 롤케이크가 든 묵직한 에코백을 어깨에 메고 친구와 함께 사무실을 나왔다. 녀석은 도저히 창피해서 떡을 팔 수 없을 것 같다며 울상을 지었다. 사람들이 판매, 즉 세일즈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나라는 사람을 거부할 것 같은 두려움과 내가 파는 물건을 거절할 것 같은 공포심이 발목을 잡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은 물건을 팔러 온 상황이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다. 나와 상황을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비로소 두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불안에 떠는 친구를 다독이며 에코백을 다시 어깨에 맸다. 지금 우리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한다. 니는 이 길로 가봐라. 나는 저 길로 가보게. 휴대전화기도 없던 시절이라 다시 만날 시간을 미리 정한 후 우리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찢어졌다. 나는 소풍이라도 나온 듯 호기롭게 시내로 향했다. 내가 얼마나 빨리 물건을 팔 수 있을지, 떡을 다 팔았을 때 얼마를 손에 쥘 수 있을지 생각하니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다. 무턱대고 눈에 보이는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마치 맡겨놓은 돈을 수금하러 온 사람처럼 떡을 사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식당, 약국, 정육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족족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족족 쫓겨나기 일쑤였다. 1시간 정도 그렇게 헤매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온열 햇살이 내리쬐는 거리 한 구석에 앉아 가만히 찹쌀떡을 들여다봤다. 물건을 팔면 돈이 생긴다라는 단순한 계산으로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던 내가 처음으로 현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이 왜 이 떡을 사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집 앞 슈퍼마켓에서 비슷한 찹쌀떡을 1,500원에 팔고 있었다. 호두가 박힌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딸기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2배나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떡을 먹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솔직히 나부터도 사지 않을 제품이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내용은 무엇일까? 제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극강의 가성비가 돋보이는 것도 아니다. 파는 제품, 즉 떡을 중심으로는 딱히 풀어나갈 이야기가 없었다. 그렇다면 결국 상품이 아닌 나 자신의 이야기로 상대 호기심을 자극해야 한다. 제품과 판매자 둘 중 하나라도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본격적으로 찹쌀떡 판매에 나서기 전 사무실 아저씨는 우리에게 동점심 유발이라는 전통적 판매 방식을 전수해줬다. 어린아이라는 막강 캐릭터의 힘을 활용하는데 동정심을 자극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으리라 판단한 듯 싶었다. 실제로 사무실 아저씨는 친구와 내 앞에서 최대한으로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찹쌀떡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라는 멘트까지 시원해 보였다. 소비자 관점이 1도 들어있지 않은 전형적인 판매자 관점에서 나온 전략이었다. 물론 동정심을 자극하는 판매 방식이 대중적, 보편적으로 검증된 방법이긴 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미 답습했다는 것은 그만큼 차별성과 희소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방판과 행상에게 측은함과 연민을 갖기에는 소비자들의 피로도가 이미 높은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메시지 전달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내게 떡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곧
내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같다. 그전까지는 물건을 설명하는데 급급해 상대를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 딱히 내게 관심도 없는 사람의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일방적인 구애를 펼쳤으니 떡이 팔릴 리 만무했다. 당시 내가 물건을 팔아야 할 상대는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소박한 가게의 주인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내 또래의 자녀를 둔 학부모이기도 하다. 사무실 아저씨의 조언대로 동정심을 자극하는 건 맞지만 그 방향은 달라야 했다. 값싼 동정이 아닌 내 자식 같은 아이를 돕고 싶다는 이해와 연민을 바탕으로 한 동조가 필요했던 것이다. 물론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다만 사람들이 왜 이 떡을 사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사람들이 내게 이 떡을 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로 이어졌던 기억은 분명히 난다. 그리고 이 질문은 장사를 시작한 후 고객이 우리 가게를 다시 찾아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로 연결됐다. 아마 이 질문은 장사를 그만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질 것이다. 아무튼 상황을 정리한 후 눈앞에 보이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목이 말라 그러는데 물 한 잔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떡 하나만 사달라고 대화의 포문을 열면 나가달라는 말로 소통이 단절되지만 물 한 잔은 다르다. 특히 무더운 여름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청하는 아이를 냉정하게 내칠 어른은 없다. 주인 아저씨가 건네주는 시원한 물 한 잔을 숨도 쉬지 않고 벌컥벌컥 들이켜온 후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건넸다. 1시간을 걸어왔더니 목이 너무 말랐는데 감사합니다. 이 더위에 뭐 한다고 1시간이나 걸었나? 그러다 더위 먹는다. 엄마는 어디 갔노? 엄마는 일하러 가셨고 저는 돈 벌러 나왔어요. 돈? 째까는 게 무슨 돈? 네, 사실 찹쌀떡을 팔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오늘은 하나도 못 팔았네요. 이 더운 날에 떡을 판다고? 네, 안 그래도 날씨 때문에 떡이 실까봐 걱정이에요. 어떻게든 오늘 다 팔아 봐야죠. 아이고야, 그게 얼만데? 어른을 속인 건 잘못했지만 13살짜리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 아, 내가 1시간 동안 다른 가게에서 쫓겨난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 입에서 사주세요가 아니라 아줌마 아저씨 입에서 얼만데 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어야 하는구나. 물건이든 물건을 파는 사람이든 그 무엇이라도 궁금하게 만들어야 하는구나. 처음 본 아이를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신에게 필요도 없는 물건을 선뜻 구매해준 아저씨의 마음이 너무도 고마웠다. 결국 내가 연 것은 상대의 지갑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던 것이다. 오전 장사가 힘든 이유는 따로 있다. 첫 판매에 성공한 후 다소 얼떨떨하지만 흥분한 상태로 식당을 나왔다. 내 생각이 맞았다는 설렘과 이렇게 떡을 팔면 곧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기쁨이 발끝에서 느껴질 정도였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현금을 확인하며 나름 몇 가지 판매 원칙을 정했다. 첫째, 상대가 나에 대해 궁금증을 갖도록 만들 것. 둘째, 떡이 아닌 이야기를 팔 것. 셋째, 동정심이 아닌 동조를 구할 것. 넷째, 상대가 물건에 관심을 보일 때까지 에코백을 오픈하지 말 것. 이와 같은 4가지 판매 원칙에 따라 연속으로 성공한 세일즈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 원칙 하나를 추가했다. 다섯째, 상대가 부담을 느끼는 순간 거래는 끝난다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찹쌀떡의 판매가는 3,000원이다. 충동 구매를 하더라도 그리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다. 문제는 롤케이크였다. 나름 분위기가 좋게 풀리고 있다는 판단에 롤케이크를 꺼내들면 상대 소비 의지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게 보였다. 한 끼 식사값을 훌쩍 넘기는 8,000원의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심리적 저항선에 부딪힌 것이다. 이에 매장 규모에 따른 판매 전략을 구상했다. 가격이 낮은 상품일수록 합리적 소비에 힘을 싣는 사람들, 혼자 장사하는 사람이나 직원 포함 2~3명 있는 소규모 매장에서는 찹쌀떡 위주로 판매하고 5명 이상 상주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식당에서는 찹쌀떡 플러스 롤케이크를 세트로 파는 식이다. 다만 규모가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롤케이크를 먼저 들이밀지는 않았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고가의 물건을 구매할 때 사람들은 가성비가 아닌 상품의 질을 따진다. 하지만 생필품은 다르다. 비슷한 수준의 제품이면 좀 더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려고 한다. 합리적 소비의 파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롤케이크가 그랬다. 처음부터 8,000원짜리 제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의 눈앞의 아이보다 가격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자신도 모르게 가성비와 합리적 소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상대가 물건이 아닌 내게 호기심을 가져야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는데 비싼 가격이 그 기회를 자꾸 차단시켰다. 또 하나, 사람들이 슈퍼마켓에서 1,5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찹쌀떡을 굳이 3,000원이나 주고 구매하는 이유는 눈앞에 있는 아이를 돕고 싶다라는 이타심 때문이다. 그런데 사려던 제품의 가격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으면 물건은 사지 않고 차비를 지어 보내려고 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사람을 도왔다는 만족감과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안도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차비를 받는데 채 5분이 걸리지 않지만 떡을 파는 데는 최소한 2, 30분이 소요된다. 만약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있었다면 어른들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게 더 유익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도 돈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지가 더 궁금했다. 상대의 마음을 열려면 계단을 오르듯 적절한 단계가 필요하다. 엘리베이터를 탄 듯 단번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제법 규모가 큰 가게에 들어가 물 한 잔을 얻어 마셨다. 물컵을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찹쌀떡 이야기를 꺼내자 아저씨가 테이블 의자를 가리키며 앉아보라고 했다. 물 한 잔과 찹쌀떡 한 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작한 대화는 학교, 학년, 나이, 사는 동네까지 이어졌다.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친밀감이 형성된 것이다. 적절한 타이밍을 살피며 조심스레 테이블 위에 롤케이크를 꺼내놓았다. 이건 또 얼마고? 8,000원이요. 뭐가 이리 비싸노? 근데 저 이것만 팔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상대 구매 욕구에 마침표를 찍는 결정적 한마디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말뜻을 안다. 장사하는 사람이 심하일을 한다라는 건 고된 하루를 마감한다는 뜻이다. 이것만 팔면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 피곤한 몸을 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쯤 되면 주인 아저씨도 눈앞의 아이를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어진다. 그래, 합이 얼마고? 원래는 찹쌀떡 3,000원, 롤케이크 8,000원에서 11,000원인데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 8,000원에 드릴게요. 잠시 갈등하던 아저씨가 주방 쪽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묻는다. 이모, 케이크 하나 먹을래요? 그래, 애도 빨리 팔고 집에 가야지. 하나 먹고 나도 잠깐 쉽시다. 그럼 한 개 더. 장사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누가 더 소비자의 감정을 송곳처럼 파고드느냐가 결정한다. 딱히 필요 없는 물건이라도 기꺼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일즈의 힘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네온사인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소비자의 감정과 니즈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같은 제품이라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로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을 살펴보자. 누구는 짜고 맛없고 조미료 덩어리인 편의점 도시락을 왜 사 먹느냐고 말하지만 누구는 자신이 원하는 도시락 하나를 찾기 위해 편의점 원정도 마다하지 않는다. 편의점에서 파는 4,000원짜리 도시락이 그 정도로 맛있느냐? 그건 또 아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이유는 가성비 때문이다. 딱 그 정도 가격에 어울리는 맛과 구성, 그리고 집이나 회사 앞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다는 편리성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도시락이라도 저녁이 되면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늦은 저녁 4,000원짜리 도시락으로 쓸쓸히 저녁을 해결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 도시락에 대한 만족도는 점심때와 다르게 매우 낮다. 차라리 10,000원을 더 보태 제대로 된 배달 음식을 먹을 걸 하는 후에 비용까지 추가되면 그 만족도는 더 낮아진다. 이처럼 시간과 상황, 장소, 여건에 따라 계속 변하는 게 소비 심리다.
이런 사례는 또 있는데 만원짜리 한정식이 있다고 하자. 분명 같은 식당, 같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 그 만족도가 전혀 다르다. 만약 이른 아침 출근길에 한정식을 먹었다면 아침으로는 너무 과한데? 라고 느낄 확률이 높다. 음식의 퀄리티나 맛과 분위기는 최상이었어도 아침 식사로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음식을 점심에 먹으면 오전과 또 다른 느낌을 받는다. 김치찌개 하나도 7, 8천 원 하는데 한 상 가득 차려 나오는 한정식이 10,000원이라면 어느새 과하다라는 생각은 사라지고 괜찮네? 먹을만 한 애가 된다. 저녁이면 이 만족도는 더욱 높아진다. 좋은 분위기, 함께하는 사람들, 시간에 쫓기지 않는 심리적 여유 등 다양한 요인이 플러스 돼 고객은 가격 대비 최상의 만족감을 느끼고 돌아간다. 그래서 오전 장사가 힘든 것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전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 사고를, 오후에는 충동적이고 감성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높다. 아침에는 티셔츠 하나를 사더라도 가격 비교, 리뷰 등을 깐깐하게 살펴보지만 오후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경계가 느슨해져 충동적으로 지갑을 연다. 우연히 들른 미용실에서 할인율에 혹해 연간 회원권을 결제하는 시기다. 그래서 저녁 장사는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맛이나 분위기, 서비스 등 다른 요인으로 커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장사는 고객의 니즈를 건드려 감정으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고객이 우리 가게에 좋은 감정과 여운을 많이 가질수록 성공 확률은 더 높아진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첫 사업, 즉 옷가게를 무사히 안착시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